제3기 1990년 대마초 무리와 위기 시기의 이승철 파트 1, 파트 2는 1990년 2집 노을 그리고 나. 이 앨범에서 이승철은 하강훈, 유정현, 박광현 등 대단한 작곡자들의 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에 참여한 유정현, 박광현, 이승철 모두 이 시기에 대마초로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활동이 중단되면서 큰 히트곡을 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대마초 사건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하지만 이승철 덕후들에게는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명곡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스스로 작사 작곡한 곡을 발표했는데 그 첫 곡이 제목도 야식거리한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곡은 1987년 카시오피아 플래티늄 앨범에 수록된 불어로 된 제목의 미스피아를 표절한 곡입니다. 이 외에 3집과 4집에서도 이승철이 작사 작곡한 곡들이 표절 시비에 붙었고, 5집에서는 나 이제는 이라는 곡이 배드보이즈 블루의 A Walk Without You, B라는 곡은 스팅의 Pleasure, 8집에서는 하얀새라는 곡이 코다쿠미의 You, 소리쳐라는 곡은 게러즈 케이치의 Listen to My Heart, 이것을 표절했다는 표절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번째 대마초 사건과 엎친 데 덮친 격의 표절 시비로 이승철 음악 인생은 방송 금지 처분을 받고 밤무대와 콘서트로 겨우겨우 가수의 길을 이어가는 중, 한 줄기 행운의 여신, 아니 행운의 남신이 한 줄기 빛을 내려주는데, 그 행운의 남신은 바로 박명수. 개그맨 박명수가 이승철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승철에게는 친근감을 주면서 대중들이 이승철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승철 본인도 섹시하게 흉내냈던 박명수에게 항상 고맙다, 고마움을 표시했으며, 1999년 박명수가 자신의 1집에 이승철에게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를 듀스로 부르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승철은 흔쾌히 콜! 하고 수락을 합니다. 제4기 완성형 뮤지션으로 가는 과도기 3집과 4집에는 이승철 스스로 작사 작곡한 곡들이 유달리 많이 등장합니다. 대마초 사건 이후 도끼를 품고 작업했던 곡들이라 3집에서는 새로운 시도인 흑인의 필과 리듬을 가져왔고, 저는 이것을 이승철 특유의 날라리 필 감성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1994년에는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20억 정도가 되는 당시 거금인 4억 원을 들여 최고의 뮤지션과 프로듀서를 고용하여 개인적으로 이승철 최고의 명반이라고 생각하는 4집을 뉴욕에서 만들어냅니다. 4집을 뉴욕에서 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3집 방황을 히트치면서 방송국에서 복귀 섭외가 왔습니다. 다시 방송 출연을 하기로 한 바로 그날 랄라랄라라 하고 있는데, 신해철이 대마초로 잡혀가는 바람에 소급 적용에 대해서 다시 활동 정지 연장 처분을 받습니다. 기대했던 방송 출연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이승철은 이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이 기회에 내가 진정으로 해보고 싶은 음악을 해보자. 그리고 한번 한국 음반 역사상 큰 획을 그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음악적 완성을 위해 뉴욕으로 날아가는데, 왜 뉴욕으로 갔느냐? 당시 이승철의 목표는 스팅의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간 뉴욕을 돌아다니며 만들어간 데모를 간지나는 소리로 포장해줄 편곡, 연주자, 엔지니어를 섭외했고, 드디어 스팅의 프레저, 잉글리시맨 인 뉴욕을 창조한 세계적인 프로듀서 닐 도르프스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난 닐은 대뜸 이승철에게 돈은 얼마 있냐라고 물었고, 당시 곡당 1,000만원씩 받는 최고의 프로듀서인 닐에게 이승철은 2,700만원밖에 안 남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싸바싸바 했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에도 닐은 동양에게 온 이 미지의 가수에게 흥미와 흥분을 느껴서 기꺼이 앨범에 참여를 하였고, 심지어는 작업 후에 300만원을 깎아주는 선의까지 베풀었다고 합니다. 닐은 아시아권의 가수로는 너무나 훌륭한 보컬이라며 이승철에게 누구나 어른이 되어서라는 곡은 영어로 취입해보라는 권유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프로듀서는 김홍순, 엔지니어는 막 커브린, 믹싱은 닐 도르프스만이 담당을 했고, 세계적인 세션맨, 편곡자, 엔지니어의 합작품인
고품격 사운드는 당시 국내 뮤지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 곡인 색깔 속의 비밀의 전주를 딱 듣는 순간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넋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련된 사운드의 색소폰,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어느 악기 하나 지금까지 국내에는 없었던 고퀄리티의 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이 앨범은 매분마다 이승철의 원석과 같은 보컬을 다양한 보석으로 다듬어내는 코러스와 세션의 환상적인 프레이즈, 연주의 절묘한 흐름과 조화, 이승철의 음악을 궁극의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과 평단은 소리의 감동이라는 찬사를 쏟아부었고 장르에서도 재즈, 블루스, 아카펠라, 락, 힙합 등 우리 가요계가 꿈꿨던 서구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절묘하게 버무려낸 명반이 탄생된 것입니다. 아카펠라 그룹 뉴욕 보이스와 함께 작업한 이 겨울 그림은 경이롭고 영롱한 사운드를 들려주며 이승철은 당시까지 자신의 곡 중 최고의 품질 곡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은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콘서트와 같은 당시 대중의 취향을 저격할 만한 정서의 감성적 멜로디 또는 감칠맛 나는 훅이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앨범은 이승철 활동 정지와 맞물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한 아쉬운 명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은 향후 국내 뮤지션이 이후 사운드 향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고, 이 최고의 앨범 중에 최고의 노래들이 이승철의 스스로 작사 작곡한 곡들이라 작은 평화, 소나기를 제외한 모든 곡을 작사 작곡합니다. 표절만 아니라면 이게 좀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진짜 표절만 아니라면 지금의 아이유가 뮤지션으로 인정받는 이상의 평가를 받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단한 뮤지션으로서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절의 이미지 때문에 이승철은 지금도 보컬의 이미지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지만 뮤지션으로는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집에서 보여준 엄청난 작사 작곡 능력과 다양한 음악 장르를 버무려낸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 거기다 명불허전의 보컬 능력,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4집 색깔 속의 비밀,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기 재계의 성공과 완성형 보컬로서의 성장 시기. 이승철은 명반이었던 4집 색깔 속의 비밀의 흥행 실패 이후 5집에서 최고의 작곡가 윤일상을 만나 오늘도 난 그 재계에 성공합니다. 저는 이 곡 오늘도 난을 들으면 윤일상의 대표곡인 아모르 파티와 매우 유사한 피를 느끼는데, 오늘도 난 아모르 파티 이런 느낌이죠. 윤일상은 이 4집 작업 시절 이승철과 합숙을 하며 곡 작업을 했었는데 생활에서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녹음실에서는 그 불만이 못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훗날 같이 작업했던 보컬 중 보컬 능력으로는 이승철이 1등이었다 회고한 바 있습니다. 4집 방황, 검은 고양이가 소위 날라리필의 시작이었다면 이 오늘도 나는 날라리필의 완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설명하자면 이때부터 이승철의 공연에 편곡이 소위 오버리 같은 뽕짝 스타일의 리듬과 다소 우스꽝스러운 아재 율동으로 좋게 말하면 신나고 빛나고 정겨운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뽕짝 스타일로 콘서트를 진행하는 멘트를 락하면 뭐래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라고 너스레를 떨곤 했는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던 팬들은 좋았겠지만 안녕이라 말하지마 까지도 뽕짝으로 만들어 부르는 이승철의 공연에 큰 불만을 가진 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1999년 6집에는 드디어 이승철이 아니면 부를 수 없다는 대체 불가의 명곡 오직 너뿐인 나를 내놓았습니다. 오늘도 난과 이 곡은 모두 작사를 이승철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승철이 보컬뿐 아닌 뮤지션으로서 꼭 다시 재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0년 부친상의 영향인지 2001년 나온 앨범은 다소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메이크곡이 많았고 히트곡을 내지 못하며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부활의 스토리로 다시 좀 돌아가자면, 이승철이 미국에서 열심히 4집 준비를 하는 동안 부활은 93년 11월 또 한 명의 천재 보컬인 고 김세기를 발굴 3집 기억상실을 발매하는데, 부활은 다시 부활합니다.
이 앨범은 개인적으로 부활의 최고 앨범이라 생각하는데 이전 이승철 때의 부활보다 음악적 완성도에서 훨씬 진한 명반입니다. 이후 부활은 고 김재기의 동생 김재희와 함께 4집을 발표하지만 흥행에 실패. 97년 또 한 명의 대단한 보컬 박광규를 발굴. 논날슬 히트칩니다. 하지만 딱 끝까지였습니다. 이후 슬럼프 시기가 이승철과 부활에게 동시에 찾아왔고 2002년 드디어 국민 명곡이 된 네버엔딩 스토리가 탄생하며 부활, 이승철 모두 부활합니다. 하지만 김태훈과 이승철은 오래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6기 완성형 보컬로 정착한 시기 2004년 이승철은 보컬로서의 큰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신인 작곡가 전혜성을 만나 계급장 떼고 전혜성의 요구를 100% 수용하여 힘을 다 빼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로 긴 하루를 히트칩니다. 이 시기 이후 이승철의 보컬 스타일은 정착이 되며 지금까지도 2년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 참 어렵다 그 사람 말리고 마이럽 등등 최근 내어놓은 우리까지 이승철 특유의 드라마 주제곡에 특화된 완전 무결한 스타일의 많은 명곡들을 발표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성대 수술까지 했음에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좌절감이 생기고 흠결 없는 보컬을 유지하는 프로정신을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제7기 안정된 삶에서 나오는 안정된 음악 이승철은 2007년 재혼을 하면서 안정된 삶으로 안착을 합니다. 이런 안정된 삶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안정된 음악을 만들어 주었고 이승철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매우 현명하게 대처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 이후 개인으로서는 국내 최고의 녹음 장비와 최고의 공연 장비를 소장한 럭셔리 뮤지션으로 부름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국내 최초 서라운드 시스템을 적용한 공연 장비라고 해서 공연장에 체험하러 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0년 성능역 근처 초고가 장비들이 가득한 럭셔리 이승철 지하 작업실이 물난리에 몽땅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때 금전적인 손해는 엄청났을 것입니다만 이쯤 되면 장비 욕심에 이런 게 없을 뻔한데 최근까지도 35주년 공연에서 엄청난 공연 장비가 동원된 것으로 보아 이승철은 돈 쓸 때는 아낌없이 쓰는 외국 음반의 퀄리티만 이상을 내려고 노력하는 멋진 뮤지션임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철이 최근 유학하고 있는 딸과 피아노를 치면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보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정된 삶에서 나오는 감동과 피는 못 속인다고 이승철 피를 이어받은 멋진 보이스의 딸을 보며 마치 나킹콜과 나탈리 콜의 범퍼를 듣는 듯한 감동이 갔습니다. 이상 이승철에 대한 저희 리뷰를 마치며 타이달에는 가요가 별로 없는 관계로 다소 부실한 플레이리스트지만 읽는 곡 내에서는 선별해서 올렸습니다. 저의 첫 유튜브 활동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공된 플레이리스트 곡을 들었어도 가망이 없었다면 음질이 안 좋았을지도 몰라. 몬 어쿠스틱 오디오 몬뮤직 사랑해주세요.